예, 안녕하십니까. 저 센츄의 고강범 전방합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물 인터넷이 만드는 앞으로 향후 시장과 그리고 어떠한 신규 사업 모델이 가능하냐. 앞에서 사관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강력한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IoT라는 기술이 융합이 되었을 때 어떠한 새로운 신사업이 가능할 것인가, 상조 경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IoT라는 게 최근 들어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IoT라는 기술이 21세기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제 과거의 비슷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좀 설명드리자면 이건 저희 회사가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서 제가 한번 캡처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1990년대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 미국이나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태리랑 그닥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194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미국이 이제 강대국으로 20세기 이후에 이제 초강대국으로 이제 부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은 뭐냐라고 분석을 했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전기라는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가, 그리고 이 전기라는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공장에 대한 효율이라든가 대량 생산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그 각각의 가공호마다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전기를 이용한 각종 제품들을 만들고 이거를 또 가구에서 구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력에 대한 격차를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이 20세기에 있어서 초강대국의 위치에 올랐을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게 어떻게 전기라는 것을 잘 활용하고 B2B 혹은 이제 B2C 영역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했는가가 가장 큰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한다면은 이거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옥스포드의 이안 골든이라는 교수님 말씀하신 건데 21세기에서 IoT라는 기술이 20세기에서 전기와 동일한 파급력을 가진 기술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2030년까지 IoT가 글로벌 경제에서 만들 시장 전체 규모가 14.2 트릴리언 US 달러 정도의 시장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환율 계산해 보니까 뭐 조 단위가 아니라 경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정확히 이제 하나로 이제 산출할 수 없을 정도인데 엄청난 큰 경제 규모를 앞으로 2030년까지 산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세수가 정의하는 개념 중에 하나는 이게 단순하게 디바이스에다가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센서로 각종 디바이스가 오고 가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1차적인 차원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뭐 아이언맨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수트 입으면 그 앞에서 컴퓨터가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지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을 갖게 될 거고 머신러닝 기반의 그런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점차적으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사물 인터넷이 되면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이게 단순하게 이제 테크니컬한 뿐만 아니라 향후의 비즈니스를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큰 무기가 될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사실은 오늘 사관님 집에 오시고 그러고 참 우리나라의 이 현황을 좀 말씀드리는 좀 자료를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역시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저희가 발표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 이제 20여 개 국가를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국가별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준비도를 측정하는 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555가지의 성과금을 가지고 20여 개 국가에서 비교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통신에 대한 기반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인력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특히 한국에 대해서 가장 우수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고객들만큼 텍쉐비하다고 그러죠. 영어로 표현을 텍쉐비하다고 그럴 때 신기술에 대한 어댑테이션이 되게 높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하자는 의지가 높아하는 그런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우리나라에 대한 강점을 느끼기 때문에 저도 비록 이제 다국적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리퀘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니 한국이 그렇게 디지털하고 어드밴스가 됐다고 하는데 벤치마킹 한번 해보자 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미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 한국 소비자들이 그런 신기술에 대한 반응도나 수용도가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제품에 대해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파일럿 국가로서 그닥 크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가 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퍼스트 파일럿으로 잡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성공하면 글로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좀 보면은 산업 인터넷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 10위 정도로 미국에 비해서 이제 쭉 보면은 10위. 그 미국이라든가 동유럽 아니 그 북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뭐 영국 등 그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그다음 높지 않은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 50국의 항목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 도약 요소라는 부분하고 전이 요소, 즉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첫 번째 영역은 정부나 이제 기업들이 실제 이 IoT 관련돼 가지고 새로 신사업을 시작을 했었을 때 자본에 대한 어세스빌리티라든가 아니면 정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좀 약한 부분들이고요. 다만 그게 넘어서고 나면은 실제 IoT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기업이 좀 성장한다거나 많은 사람들한테 IoT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전파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영역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또 취약한 부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노베이션 다이너모라고 연명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특히 저희가 부족하다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부족하고 여기 부분들이 산학협력 같은 거 부분들이 좀 취약한 부분이랄까 엔터프리너십이라고 그러죠. 실제 스타트업을 실제 시작하고서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비즈니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으로 판단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별도로 저희가 또 글로벌에 1,400명의 그 CEO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비한 결과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한 번 저희가 한국 CEO들하고 글로벌 경영자들하고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도 되게 재미있는 그 시간점을 저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글로벌 경영자들에 비해서 한국 경영자들이 향후 1년 안에 IoT 관련해가지고 경쟁이 정말 치열해질 거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 위기의식이라든가 IoT가 얼마나 내 산업 내에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큰 파괴력이 발생을 할지 이게 얼마나 큰 크리티컬한 기술이 될지에 대해서 인지는 다 하고 있어요. 글로벌 경영자들보다. 근데 두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경쟁 심화가 향후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변화를 촉진시킬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도 글로벌 경영자가 68%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3%가 그렇다고 해서 훨씬 더 높은 반응입니다. 그리고 IoT라는 거에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글로벌 경영자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응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네 번째가 재밌는데 그러면은 경쟁이 치열할 것 같고 비즈니스 모델 변화될 것 같고 그래서 IoT에서 잘 이해하고 있을까로 해서 그렇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 IoT에 대해서 전략이 준비되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저희는 전략이 준비되지 않습니다가 훨씬 더 높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서베이에서 저희가 한 가지 보고자 하는 시사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성장이 제조업 기반의 성장을 이루어왔는데 그 제조업이라는 걸 한번 잘 살펴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제조업을 강하게 드라이브했었던 비율 중에 하나는 선진국이 반도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영역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최초는 아닙니다. 다만 선진국에서 잘하고 있던 선진 기업에서 잘하고 있던 그런 기술들을 값싸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이 후발주자로서 선진국을 이렇게 리커버해서 이제 선도 업체를 나아가는 그런 식의 성공 모델을 지금까지 다스를 해왔는데 여전히 IoT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제조업 마인드로 시작을 해가지고 IoT를 준비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게 성공하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부분이 이 서베이에 대한 그 하나의 시사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다음 장으로 넘겨지지가 않는데 예. 그리고 지난 2주 전에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모바일 월드 컨퍼런스라고 이제 제가 그 행사에 다녀왔었는데 그 행사에서 큰 화두 중에 하나를 저는 한 4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핀텍이라고 요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정도 이제 모바일 페이먼트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트렌드가 저는 이제 MWC는 3년 연속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좀 그때마다 해마도의 그 스트림이나 트렌드를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는 핀텍이나 모바일 페이먼트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삼성에서 3월 1일 그러니까 행사 진행하기 하루 전에 일요일 날에 이제 언택 행사라고 해가지고 삼성 갤럭시 S6하고 갤럭시 S를 처음으로 미디어하고 파트너사를 공개하는 행사를 CCRB 빌딩에서 했었는데 이때 이제 나온 사진 중에 하나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삼성이 작년에 갤럭시 S5하고 비교해서 올해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이 하드웨어,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드웨어에 대한 경쟁력이나 제조 경쟁력, 폰에 대한 디자인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뭐 갤럭시 S 그 5하고 이제 갤럭시 기어하고 삼성의 그 SS하고 연동된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을 많이 시간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다 그 하드웨어에서 애플과의 다이렉트 비교를 통해 가지고 동영상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밝기라든가 아니면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금속 충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서비스에서 얘기를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삼성페이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옆에는 그 이번에 MWC에서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기조연설자들이 있는데 그 기조연설자들 중에 4분이 금융업계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최초에 있었던 일인데 BBVA라고 스페인의 제2의 금융그룹 그래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하나금융지주 정도에 대해서 회장님이 나와서 기조연설을 하시고 비자나 마스터카드 CEO분이 나와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비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비자에 가면은 실제 오픈 비자의 앞에 그 부스에 가면은 BMW 오픈카가 하나 있고 거기에 안에는 온보드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온보드 거기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실제 내가 차량에서 실제 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가해가지고 내가 식당에 가면 바로 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EMB 페이먼트 데모 시스템을 시연하는 부분을 저희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뭐 스마트워치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 이거는 이제 LG 얼베인에 대한 사진이고 그 다양한 그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후아웨이, LG, HTC 이런 데서 많이 그런 부분을 이제 시제품을 선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5G에 관련된 부분이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IoT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이제 5G하고 IoT는 같이 좀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4G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2년 전에 MWC에서도 4G로 갈아타야 된다. 4G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통신회사의 CEO분들이 엄청 강조를 하시는데 채 2년이 되지도 않아가지고 5G를 들고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KT 뉴스를 저희가 사진 찍은 거를 이제 인터넷에 캡처해가지고 말씀드렸고 이분은 누구시냐면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중국의 후아웨이라는 회사의 CEO인 켄후라는 분이 이제 기조연설하는 거를 좀 찍은 사진인데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2년도 안 돼가지고 내가 왜 5G를 들고 나왔냐. 이 IoT 서비스라는 게 한국 대세가 됐는데 기존의 4G로는 IoT 서비스를 지원할 수가 없다.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5G로 갈아타고 빨리 5G로 가야 한다라는 내용의 기조연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아프리카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이 있냐고 하면은 실제 거기에 대한 성공도 후아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메가 인터넷망이 깔리지 않고 있어서 바로 거기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3G나 2G에 대한 투자를 바로 4G, 5G로 바로 넘어가려고 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뱅킹에서 모바일 뱅킹으로 많이 이제 하시죠. 모바일 뱅킹에 대한 트래픽이 인터넷 뱅킹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내부적인 그런 금융권에 있는 분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것처럼 이미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통신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뱅킹 아니면 모바일 뱅킹으로 바로 갈아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 기회를 잡아서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이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무 CEO가 그 기조연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G, 4G를 실제 이끌었던 동력 중에 하나가 OTT 사업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카톡이라든가 네이버, 라인이라든가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면서 통신 사업자들이 실제 4G에서 알파를 높이고 돈을 벌 수 있었던 성장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5G로 가려고 하면 뭔가 새로운 수익 모델이 필요한 거잖아요. 통신 사업자들도. 어디서 내가 돈벌 구석이 있어야지 5G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성장 동기를 IoT 관련된 서비스를 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WC에서 각 통신사들이 만든 부스를 보면은 5G에 대한 기술에 대한 소개가 하지만 한편에는 이거 5G가 되면 내가 가능한 다양한 IoT 관련된 서비스, 스마트홈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데모를 같이 또 시연을 하는 거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고, 이분 자동차 회사, 전혀 관계가 없는 자동차 회사에서도 MWC라는 세계 이동통신자 사업협회에서 주관하는데 부스도 만들고 거기에서 오픈 개발자 프로그램 같은 전시 부스도 만들면서 이 IoT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제조업체가 IoT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포드가 한번 보여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인터넷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산업 인터넷을 어떤 식으로 많이 좀 봤냐면은 오퍼레이션 이피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든가 디지털 인더스트리 4.0에 기반으로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그거를 오퍼레이션 이피션시 측면에서 많이 보고 그거를 해답을 찾으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기본. 뭐 당연히 IoT 시대가 돼서 각 기업들이 다들 준비를 하셔야 될 영역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IoT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형태, 새로운 성장에 대한 동력을 찾을 수 없을까? IoT 가지고 새로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계획은 없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잠깐 저희가 조사한 저희 회사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기존의 모든 인더스트리들이 예를 들어서 뭐 리테일이라든가 금융권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전자회사라든가 이분 제조업마저도 모두가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로 이제 수렴하고서 가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사실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금융권 같은 경우에 디지털이라는 거는 그냥 멀티 채널의 한 가지 요소였어요.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렸던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이런 거는 지점으로 가는 고객들이 영업시간이 끝나면 대신해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창구, 채널 역할로서 마련했는데 이제는 지점들 많이 늘리지 않습니다. 왜냐? 지점 늘려봤자 지금 수익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돈 주고 지점 임대료 내고 이게 좀 ROI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바일 뱅킹 그리고 그런 그 디지털 뱅킹을 강화를 할까를 많이 고민을 합니다. 뭐 최근 들어서 스탠다드 차터스 뱅크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걸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지점을 늘리지 않고 태블릿으로 계좌를 이체를 하고 크레딧 카드를 발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는 모든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를 이렇게 휴면하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앞으로 뒷장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례 중에 하나는 이 제조업들이 어떤 식으로 IoT 서비스를 해서 활용해가지고 IoT를 기반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디지털 서비스를 전환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제가 계속해서 좀 간단하게 사전에 워밍업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제조업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싸고 이피션트하게 잘 만드느냐가 제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죠. 근데 이 부분을 해서 점점 비즈니스 포커스, 서비스 포커스 가려고 하면 이 제조업에다 어떤 요인들을 담아야지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 장에서 제가 제조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서비스업으로 바꾸는지의 사례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업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계의 창출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4가지 키 요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과 결합이 된 하이브리드 사업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VIP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VIP, Very Important Person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장 밸류얼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조에 많이 들어가지고 서비스를 하려는 생각을 말고 제조 그 서비스 마인드로서 아래들을 고민하고 고민을 앞으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사전에 좀 여러 서관님이나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IoT 시대가 이렇게 벌어지면은 줄어드는 앞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일거리가 있고 앞으로 수요가 산출되는 일거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같이 기업들과 정부와 우리 국가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과 서비스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혁신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전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을 만들면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즉 고객이 제품에 대해서 엄청 열받으면 고객하고 다이렉트리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보통 AS나 불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콜센터 전화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너 제품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때야 돼야지 고객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품에 대해서 센서를 붙이고 고객에 대한 소비 습관이라는 회의 습관이나 어떤 기능을 잘 이용하고 어떤 기능을 잘 이용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고객이 어떤 액티베이션을 하다가 고장이 나는지에 대한 부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조업체들이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나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만든 제품에 대해서 쓸모없는 기능이나 불필요한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R&D 상분기에 대한 한 가지 요소로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객들의 내가 생각하기에는 A, B, C 이런 순서대로 고객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이용에 대한 패턴을 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실제 고객한테 제품이 전달이 되고 보다 보니 고객은 A, C, B 이런 형태로 해서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면 그걸 반영해가지고 새로운 그 제품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거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객이 쭉 쓰다가 이게 이미 우리도 보면은 제품에 대해서 어떤 워닝이라든가 뭐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이 있으면 그런 거를 사전에 이제 프리딕티브 메인테넌스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고객의 수리 같은 거를 사전에 먼저 이제 대응을 해줘가지고 고객에 대한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미쉐린 같은 경우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쉐린은 타이어 회사거든요. 타이어 제조사들이 미쉐린이 타이어에서 서비스라는 비즈니스를 만들게 됩니다. 전에는 타이어 만들면 이제 유통업체한테 타이어를 파는 그런 형식의 티피컬한 어떤 제조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하다가 타이어를 마일 방식으로 활용하는 걸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 모델을 타이어 서비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출시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저랑 저희 와이프랑 차를 같은 시기에 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막 주말에 좀 많고 이렇게 이동거리가 많다 보니까 벌써 이제 5년 채 안 됐는데 이제 8만 이상 뛰게 되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직장과 저희 와이프 저희 집이 걸어서 이제 15분 거리 차로 15분 이내로 거리만 왔다 갔다 하고 고속도로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차다 보니까 아직까지 2만 킬로미터 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이어에 대한 그런 교체 주기는 많이 차를 보면 좋아. 똑같이 차를 샀지만 거의 이동거리가 짧은 저희 와이프와는 교체 주기가 달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일당 과금하는 모델을 미쉐린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델내놓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통신사라든가 보험회사를 제휴를 해가지고 텔레메틱스 인슈런스 내가 거리를 많이 타면 그만큼 사고에는 비용도 높으니까 보험료를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그런 상품과 연계를 해가지고 이 다양한 연관된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타이어를 만드는 단순히 미쉐린이라는 회사가 타이어에 센서를 부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운행 기록이라든가 진짜 운행에 대한 컨설팅 입력이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타이어 에이저 서비스라는 새로운 IoT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어낸 그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가장 밸류able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있고 이렇게 IoT 기반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각종 디바이스에 센서를 부착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연계가 될수록 그 다양한 에코시스템 파트너와의 제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례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모두 말씀드린 포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포드 하면은 미국에서 넘버 1위를 다투는 자동차 회사인데 이 포드가 얼마 전부터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플랫폼에 서드파티 개발자들하고 회사들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오픈하고 API를 오픈하고 SK를 만들어주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할 수 있는 툴킷을 오픈하고 하면서 다양한 에코시스템의 파트너들을 붙일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하게 얘네들이 자동차 타면서 온보드 유닛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 도미노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그 서드파티 업체들과 제휴를 해가지고 차 안에서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진행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거는 제가 MWC에서 찍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 포드 정식 부스는 아닙니다. 다만 이 포드 여기 보시면 포드와 제휴가 된 여러 파트너에서 여기 보면 도미노도 보이고 스포티파이라고 음원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그 우리나라 멜로가 같은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랑 제휴를 해가지고 포드 자동차를 사면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차 안에서 즐기고 이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창조 경제를 좀 만들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부스를 보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스는 단순하게 디벨로퍼들을 위한 부스입니다. 앞으로 내 포드 오픈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다양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활용을 해줄 수 있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좀 하는데 그래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좀 더 쓰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기업들하고 임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조업체 분들이나 금융업체 분들이 이런 서비스, 모바일 앱 서비스 같은 걸 많이 출시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스마트폰에 올라가는 프리로드는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금융권에서도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거 다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왜 우리가 만들고 실패를 할까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만들면 성공하는데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는 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서비스를 제조업 마인드로 만들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요새 결혼하신 분들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애가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낳는다고 애가 크는 게 아니라 애를 낳고 나서는 교육도 시키고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렇게 각종 케어를 해야지 애가 건강한 아이와 지식을 가진 아이가 성장을 할 것처럼 서비스도 처음에 나오고 나면 그때는 유저들도 하나도 없고 아무도 쓰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제조업 마인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IoT 관련 신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자꾸 제조업 마인드로 하려는 생각이 있어요. 제 얘기 뭐냐면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컨트롤을 그 다음 넘기게 되는 거거든요. CS에서 하면 될 거고. 예. 근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다음부터 서비스가 출시가 난 다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R&D로 만들고 많은 그래서 제조업 회사들이 IoT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서비스 회사에 있었던 서비스 기획하던 사람들, 개발자 사람들 많이 스카우트를 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IoT 서비스가 되면서 한국에 늘어날 일거리와 이제 줄어들 일거리 창출이 이제 좀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저희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구글에 대한 무리 드라이빙에 대해서 없어질 직업 중에 넘버원 중에 하나가 이제 대리운전 기사 같은 직업은 이제 한국에 없어지겠죠. 이런 IoT 서비스 같은 경우는 활성화되면 그리고 뭐 로보틱스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어셈블리가 되면은 단순하게 조립하는 공정에 있는 그런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400명의 글로벌 CEO들하고 한번 인터뷰를 서베이를 해봤는데 IoT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면은 정말로 일거리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87%의 CEO들 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지 않다고 하냐면은 줄어드는 일거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줄어드는 일자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분명히 새로 창출되고 새로 늘어나는 그 일거리가 있을 거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일거리 창출에 기여할 거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나 드렸지만 드론이라는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보면은 이전에 드론이 없었을 때는 이런 소규모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일일이